근데 영업은 열심히 안 하셨을 것 같으세요. 사실은 제가 처음 ERP를 개발해가지고 하는 일 중에 절반이 영업 기회가 왔을 때 그거 말리는 거가 절반의 일이었어요. 말려요? 사장님인데? 왜냐면 우리 그 패키지 가지고 지금 이 회사에 가서 적용하려면 이게 왜 맞지가 않고 이거를 가지고 했으면은 뒷감당이 얼마나 커지는가. 다시 얘기해서 나는 그 패키지로서 적용하게 하는 구조를 완성하는 거가 제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인과적으로 통합되는 구조를 완성하지 못하면은 이게 ERP가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회사마다 그 산업이 틀려도 특화된 프로세스, 작은 프로세스 단위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했기 때문에.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더 피플 시간으로 또 인사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조금 규모 있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만나면 이런 질문들 또 답변들 많이 하시죠. 아이 ERP 어디 껐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희 삼프로TV도 몇 년 전서부터 ERP를 씁니다마는 ERP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게 정말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기도 하고요. 우리 비즈니스 업계 또 회사 조직 관리 측면에서 ERP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공기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은 소홀하고 간과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ERP의 본격적인 장을 여신 분을 오늘 한번 모셔서 그 생애와 또 비즈니스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영림원 소프트랩 많이 들으셨죠? 우리나라 ERP의 효시와 같은 회사인데요. 영림원 소프트랩의 권영범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님이시잖아요, 원래. 네. 근데 원장님 이렇게 제가 지금 호칭을 했단 말이에요. 네. 영림원 원장님 이렇게 되면 야, 무슨 학원이냐 병원이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은 원장님으로 불리기를 더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93년도에 창업하면서 예. 회사 이름을 영림원으로 지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슨 비즈니스보다 엔지니어 워크를 계속 좀 하고 싶어가지고 예. 내부에서 사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원장이라고 불러라. 그게 이제 뭐 습관화가 돼가지고 예. 그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원장으로 그렇군요. 이제 불리게 된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하셔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로서의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내외적으로 좀 부각시키고 또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전공을 전공은 전자공학을 했는데 예. 전자공학에 철학적 의미만 공부하고 나와가지고 예. 할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로 시작한 거가 예. 벌써 이제 45년이 됐고. 그러면 정말 소프트웨어라는 말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때 아니에요? 40년 전이면? 우리 시작할 때는 전산이라고 했죠. 예. 불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한 지 32년이 됐습니다만 예. 사실은 그 저희 회사는 ERP만 해온 그렇죠.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 최초의 ERP를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 한 5년에 한 번씩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하는 모든 그 프로젝트에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리드하는 그 엔지니어로서 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업하는 분들 뭐 또 이쪽 관련된 분들은 ERP 어떤 거 쓰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정확한 뜻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ERP의 효시 같은 원장님께서 ERP가 뭡니다.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ERP의 이제 E는 엔터프라이즈를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회사 전체 모든 프로세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다음에 이제 resources planning이라고 그래서 예. 에 의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ERP라고 그러니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관리. 예. 표현하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다 전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즘은 그 ERP라는 말이 너무 좀 남용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급여 처리를 하는 소프트웨어나 맞아요. 예. 그거 또는 소프트웨어를 그냥 ERP라고 단순한 얘기하더라고요. 회계 소프트웨어 이런 것까지 ERP라고들 부르니까 예. ERP의 원래적 의미, 예. 가치가 좀 왜곡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ERP가 세상에 이 나타난 게 이제 30여 년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30여 년 됐으니까 이제 ERP가 다 그렇고 그래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ERP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왜냐하면 일반적인 AI, 예. 그러니까 뭐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든지 또는 뭐 빨리 더 널리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예. 또는 뭐 동시에 통역을 해준다든지 하는 일반적인 AI는 누구나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세상이 그렇죠.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가령 의료 AI다 예.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진료나 치료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들이 제공이 돼야지 그 AI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경영에서도 예. AI가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예. 경영을 실행하는 모든 프로세스에서 실행하는 어떤 실적과 그것이 인과적으로 이 성과가 분석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데이터들이 제대로 제공이 돼야지 각 회사에 맞는 AI에 의한 경영을 혁신해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제대로 된 ERP, 다시 얘기해서 프로세스가 통합이 되고 그것에 그 데이터가 인과적인 성과 분석까지 가능한 네. 그런 ERP가 앞으로 더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30년 더 훨씬 더 전에 ERP라는 거를 창업의 아이템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전자공학도로서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많이 보셨을 텐데 하필이면 이 비즈니스로서의 ERP 시스템을 선택하시게 된 무슨 동기가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45년 전에 소프트웨어 이제 전산 개발을 시작하면서 예. 그때는 굉장히 그 비싼 하드웨어 예. 주로 이제 대형 컴퓨터들을 네, 회사마다 IBM이라든가. 들여놓고 예. IBM 예. 그리고 그 주로 개발하는 게 급여 처리, 예. 뭐 회계 처리, 예. 뭐 이런 거를 회사마다 비싼 돈 들여가지고 각자 했죠. 그 개발을 하는 예.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회사를 개발해 주다 보니까 왜 이게 비슷한 소프트웨어들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개발하는가?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하나의 패키지 같이 만들어 가지고 예. 그 하게 되면은 회사도 비용이 절감하죠. 절감이 되고 예. 그다음에 특히 우리 같은 이제 개발 회사에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예. 인력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어허. 그런 고민 내지는 화두를 계속 품고 예. 살다가 이제 제가 40되던 해 창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창업하시기 전에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삼성전자 컴퓨터 사업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팀에 들어가서 그게 몇 년도입니까? 삼성전자 그게 이제 들어가신 게. 79년도죠. 79년도요? 예. 그럼 삼성전자가 반도체 이제 막 준비할 그 무렵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이군요. 그 전이죠. 이야.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들어갔더니 예. 소프트웨어 가르쳐 주지도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우가 경영정보학과를 다녀가지고 실제로 아우님이 동생분이 예. 그래서
그 포트란 책을 빌려가지고 아, 제가 포트란이요. 예, 자습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했죠.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 훌륭한 회사 될지 모르고 한 1년 반 그 프로젝트 끝나면서 사표 딱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 이병철 회장님께서 예, 살아 계실 때네요. 그렇죠. 예. 예, 면접 입사 면접도 이병철 회장 직접 면접하셨어요? 그럼요. 예. 그때 다 모든 질문도 그러면 이병철 회장님이 입사 면접할 때 질문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셨죠. 그 형 기억나세요? 어떤 질문이셨어요?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는 사실 저도 삼성그룹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이건희 회장님 면접은 안 하고 그냥 임원 면접만 했는데 역시 그때는 인재를 아주 엄격하게 고르셨던 모양입니다. 이병철 회장께서 이렇게 요즘에 젊은 분들은 이병철 회장을 잘 몰라요.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거예요. 아마 이건희 회장님 정도는 아시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저렴한 표현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병철 회장이 어떻게 보면 부자의 상징 같은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 재벌, 그죠? 기업가의 상징 같은 분이었는데 안타깝게 좀 일찍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죠? 안타깝죠. 그래서 그러면 그 좋은 삼성전자를 잘못 알아보시고 1년 반 만에 나오셨어요? 예, 1년 반 만에 나와서 예. 유학 준비하다가 예.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제 키스트에 들어갔어요. 이제 키스트에 가니까 저 그 친구들이 과학기술원 겨울에는 5시에 딱 퇴근하고 야 여기 가서 이제 유학 준비하면서 키스트 어디 저기 홍릉에 있을 때 홍릉에 있을 때. 근데 우리가 제가 들어간 부서는 전산개발센터인데 이쪽 전산에 대한 산업의 시행착오를 몸으로 다 때우고 있는 매일 야근하고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뭐 피하려다가 뭘 만나신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6년 있었는데 매해 특진을 해가지고 그 남들 12년 다닌 그런 거 같이 해서 선임연구원까지 했다가 그 당시에 이제 벤처 1호라고 할 수 있는 큐니스 컴퓨터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하면서 제가 소프트웨어 사업부장으로 이제 스카우트가 됐죠. 업계로 나오신 거군요. 그래서 이제 업계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주로 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이 이 수주를 해가지고 원하는 것을 개발해주는 그 일을 이제 한 5년 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이 가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는 굉장히 유망한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가장 비싼 인건비를 들이는 이런 비즈니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을 하면서 이거 패키지를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진짜 유망한 비즈니스로 바꾸자 하고 해서 이제 93년도에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권영범 원장님이 안 계셨으면은 우리 회계 담당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또 인사 담당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회사 옮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옮기면 다시 배워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뭐 ERP라는 게 있으니까 전 회사에서도 써봤고 또 옮겨서도 물론 이제 버전이 좀 다르고 그렇지만 영림원 소프트랩에서 만든 ERP를 내가 써봤으니까 면접 볼 때 저희 그래요. ERP 뭐 써보셨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랑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면 인수인계 할 것도 없겠네요. 이렇게 편해졌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업무가. 담당자도 편해졌지만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만나면은 굉장히 편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걸 써봤기 때문에 우리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신뢰를 하고 이게 더 선호를 하니까 영업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영업은 열심히 안 하셨을 것 같으세요. 개발하시고. 사실은 제가 처음 ERP를 개발해가지고 그 하는 일 중에 절반이 영업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거 말리는 거가 절반의 일이었어요. 말려요? 사장님인데? 왜냐면 예. 우리 그 패키지 가지고 예. 지금 이 회사에 가서 적용하려면 이게 왜 맞지가 않고 이거를 가지고 했으면은 그 뒷감당이 얼마나 커지는가 이걸 영업사원들을 가르쳐주는 일들을 그거를 했기 때문에 예. 다시 얘기해서 나는 그 패키지로서 적용하게 하는 구조를 완성하는 거가 예. 제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부족한 점은 이제 업그레이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네. 그 다음 차원의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내는 그거가 우리 회사의 지금의 경쟁력의 근간이 된 그때 거라고 막 저는 영업 생각합니다. 드라이브만 걸고 네. 뭐, 네? 그죠? 이런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했다면 아마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ERP 명가로서의 영림은 없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비즈니스라는 게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기억나는 ERP 적용 사례가 있으신지요? 왜냐면 많은 기업들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한두 가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그 Y2K 이 문제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 그렇죠. 그 할 때 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롯데 제가 ERP를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 PM을 했었습니다. 예. 그걸 하고 나니까 그 1조 이상 되는 회사 그거 하고 너무 힘들어서 예. 그만하려고 했더니 예. 자꾸 그 롯데 정보 시스템에서 찾아와서 예. 롯데 칠성 음료 예. ERP를 꼭 맡아달라고. 롯데 제과를 하고 나서 롯데 너무 고생을 해서 안 한다고 그랬더니 예. 다시 롯데 실성을 그냥 해달라. 롯데 칠성을 꼭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또 물류가 많으니까 그거 필요하죠. 그래서 그냥 또 할 수 없이 맡게 돼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 이제 저 부서 중에 제일 바쁜 부서가 재경 부서였어요. 그렇죠, 왜 재경 부서가 바쁘냐면 엄청나게 큰 조직이니까 각 부서에서 오는 그 전표들을 검증하느냐고 그냥 매일 야근하다시피 해서 제가 인터뷰 시간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1년 후에 이게 정상적으로 ERP가 돌아가면서 그때 이제 재경부서의 TF 팀원을 만났더니 이제 재경부서가 제일 일찍 퇴근하는 부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업 무슨 생산 구매 이 각 부서에서 이미 검증돼서 처리된 ERP로부터 자동으로 이 전표가 이게 붕괴돼 가지고 입력이 되니까 이제 검증할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ERP가 이렇게 제대로 구축이 되면은 정말 그 이 데이터가 통합이 되고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엄청난 변화를 겪을 수 있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이제 2000년대 초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했었죠. 롯데 칠성 그 재경부 직원들은 참 우리 권영범 원장님을 고맙게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매일 그 원래 그때 경리부 뭐 재경부 자금부 이런 데들은 날밤 새는 경우도 많고요. 결산하려면 그죠. 그런데 그게 다 보면 단순 작업들이 엄청 많아요. 뭐 전표 가지고 그냥 입력한다고. 그런 데서 이제 조금 더 고부가 가치 비즈니스로 또 업무로 이렇게 이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셨던 기억을 갖고 계시네요. ERP의 개념도 얘기하시고 또 최근에 ERP가 좀 잘못 알려져 있다. 단순한 뭐 회계관리 시스템이나 인사관리 시스템 요 하나하나를 다 ERP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많은 ERP 시스템 중에서도 원장님께서 좀 중점적으로 개발해 오신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가 될까요? 그 모든 프로세스가 인과적으로 통합되는 구조를 완성하지
못하면은 예. 이게 ERP가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ERP가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려면은 네. 소위 이제 관리 회계적인 네. 무엇이 수익을 만들어내는지, 어떤 제품이 수익성이 얼마나 좋은지, 예. 어떤 거래처가 이익을 많이 주는지 이런 거를 분석해낼 수 있는 예. 원인에 대한 데이터와 그거의 성과에 대한 데이터가 인과적 구조로 통합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완성하는 데다가 사실은 이제 중점을 뒀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도 고객이 다 산업도 다르고 그렇죠. 규모도 다르고 그렇죠. 하는데 고객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어떻게 쓰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찾은 해법은 소위 이제 파라메터 설정이라고. 파라메터 설정.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회사는 이거 설정하면은 처리가 이렇게 되고, 어떤 회사는 품목에 대한 이 부피를 계산하는데 소수점 2자리까지 하고, 어떤 회사는 소수점 5자리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소수점을 몇 개까지 쓸 거냐 파라메터를 해가지고 설정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만드는 식의 네. 그 구조를 완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저 파라메터 설정에 대한 매뉴얼만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ERP를 알려면 그거를 다 이해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컨설팅이나 뭐 추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구조를 그렇군요. 만드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저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계속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프로세스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앞뒤에서 처리하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수정하면은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예. 이렇게 수정 개발하는 거가. 그래서 앞뒤에 영향을 두지 않고 이것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하는 거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예. 또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걸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회사마다 그 산업이 틀려도 특화된 프로세스, 작은 그렇군요. 프로세스 단위로 예. 뗐다 붙였다 네. 할 수 있는 예. 구조를 완성했기 때문에 예. 우리 회사는 산업별 ERP를 서비스합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은 ERP는 하나고 이거를 산업별로 서비스하는 거를 파트너사들이 그것을 수정 개발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도입하는 회사에 비용도 엄청나게 증가될 뿐더러 나중에 유지 보수하는 거가 또 굉장히 뭔가 이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완성했다는 것을 이 굉장한 그 자부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방향의 ERP 이런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중점을 두시려고 이제 모든 사람이 이 스마트폰을 24시간 들고 다닙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 이제 AI가 뭐 이렇게 하는 거가 전부 여기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그렇죠. 이 컴퓨팅 파워가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얼마만큼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를 그렇죠. 접어들었다고. 모바일화. 그래서 모바일에서 AX와 DX, 소위 그 AI화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동시에 이루게 만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다양히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전환하는 일을 해내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ERP 업계에 AI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또 큰 지각 변동, 큰 모멘텀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예. 이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창업하기 직전에 했던 프로젝트가 국내에서 최초로 PC용 서버로 다운사이징하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의 프로젝트를 최초로 했습니다. 대한 페인트 잉크라고요. 지금 이제 노르벨 페인트하고 대한 잉크로 갈라졌지만 이 회사 프로젝트를 1년 반 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업계를 떠나야 되겠다고 해다가 이제 마음 고쳐먹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그걸로 이 모든 게 바뀔 거라고 저는 그때 생각했지만 그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클라이언트 서버가 아닌 구조의 그 컴퓨터는 없습니다. 네,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모바일로 AX, DX를 완성하는 그걸로 확 바뀔 거다. 그러시군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저거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 하는데 이거를 AI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작은 사이즈에서 예.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게 예. 다시 얘기해서 이게 이제 리더빌리티나 또는 보이스 리코그니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거로도 가능하게 해주는 다 온디바이스 제대로 가니까 이제 그건 이제 오기 때문에 예. 이걸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림원도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비즈니스도 또 개발도 네. 전력을 다 하시는 건데 글로벌 ERP 시장의 최고 강자가 SAP라고 독일 회사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주로 이제 초거대 기업들 네. 그쪽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또 그 기업대로 장점이 있죠. 네. 그 글로벌 기업들 외산 기업들에 비해서 그럼 영림원의 경쟁력은 뭡니까? SAP의 강점은 그 모든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든지 이렇게 실패를 안 해요. 이 통합된 구조 하에서 구축을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강점은 그런 SAP 못지않은 통합성을 갖췄으면서 이 사실은 유연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고 블록 같이 프로그램 단위, 프로세스 단위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이 구조의 완성입니다. SAP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쉽게 이거를 고쳐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통합성과 유연성을 함께 갖춘 그건 이제 우리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 SAP는 워낙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다 지원하니까 어느 나라든지 가서 지원할 수 있는. 사실 글로벌 대기업들 거기는 장점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나라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사가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영국에 또 지사가 있고 독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이런 경우에 글로벌 리소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제가 CEO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은 타겟 마켓을 한자 문화권까지로 이제 확장한다. 한정을 좀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양 문화는 분석적 문화입니다. 그 한자 문화권의 동양 문화는 통합적 문화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쪽 서양 서구 사람들은 일에 대해서 자기 잡에 대한 role and responsibility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 처리도 그 업무 임무별로 나누어져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이 통합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에서 모여서 다 있는 같이 좀 해. 구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주문 처리하는 프로그램에 서구 쪽은 이게 거기에
저 미수금을 확인한다든지 또는 재고를 확인한다든지 하는 거를 다 화면을 분리해서 만드는 걸 선호합니다. 예. 근데 이쪽 동양 사람들은 그 한 화면에서 다 확인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분석적 문화와 통합적 문화의 차이고 이 측면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이 타겟 마켓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동남아를 비롯해서 일본 이런 데 활발히 진출하고 계시더군요. 최근에 기사를 한번 봤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대형 ERP 수주를 하셨고 일본에도 이제 그 일본 ERP 시장이 한국의 한 5배 정도 보더라고요. 그쪽에도 이제 조금 성과가 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해외 진출 또 해외 진출의 성과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뭐 먼저 올해 그 우리 회사 창업일에 최고 단일 계약 금액인 890만 불짜리 ERP를 인도네시아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100억 이상 되죠. 예. 예. 그러니까 금액이 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게 이제 그 소위 그 나이키의 하청 공장입니다. 이제 신발 인도네시아가. 공장인데 예. 이 동남아시아에는 그런 뭐 아식스 무슨 나이키 뭐 이런 글로벌 스포츠웨어의 하청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예전에 한국 부산에도 많았었어요. 예, 근데 그 규모가 상당한 규모인 그럼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신발만 아니라 의류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방, 예. 뭐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동남아시아에서 ERP를 제대로 이 서비스할 수 있는 역량 있는 ERP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가서 지원하거나 뭐 이러는 건데 이제 영림원 소프트랩이 진출한 지가 이제 6년이고 법인 3년 전에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 그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 스포츠웨어 하청 공장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남아시아의 그런 시장을 확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지금 법인에 한 3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교육센터를 해서 한국어와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바일로 그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하는 이제 그게 기본이더라고요. 해외 현지 특히 IT 쪽은. 그죠?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요구되는 그런 이 추가 개발에 대한 거를 애들을 통해서 아웃소싱 비즈니스를 이제 키우는 전략을 좀 생각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은 사실 엄청난 품질 대국이자 또 인건비도 뭐 굉장히 비싸죠. 높죠. 그래서 일본 비즈니스는 저희가 파트너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제 원칙을 정했고 그 레퍼런스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 맞아요. 일본 기업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 그 한 10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제대로 된 파트너를 이제 작년에 만났어요. 그 전에 한 번 또 아픔이 있으셨죠. 예. 파트너를 잘못 만나셔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그것도 그렇고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준비 기간에. 그래서 ERP 완성을 하고 2개 팔고 그 파트너 뱅크럽 하는 바람에 철수하시고. 눈물 머금고 철수했다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다시 준비해가지고 나갔죠. 근데 그 동안에 이제 그 레퍼런스 만들고 하는 거는 이제 작은 파트너들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이거 비즈니스로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이제 매출 한 4천억쯤 하는 상장 기업 파트너하고 이제 잘 돼가지고 연결되셨군요. 이 파트너는 우리 회사보다 72년 된 회사입니다. 근데 자체 고객만 한 2만 개쯤 갖고 있는 파트너가 돼가지고. 그러나 이제 영림원 소프트랩의 그 개발 능력은 그럼요. 훨씬 더. 이 양반들이 지지난주에
저 임원 6명 포함해서 12명이 우리 회사 방문했어요. 그렇군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거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하겠다 하는 의지를 이제 나타낸 거라고 이제 보일 수 있고 이게 이제 일본의 7개 지역의 지사를 갖고 있고 1,000명 이상의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파트너를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비즈니스 하면서 그렇군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타겟팅이 딱 돼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SAP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뭐 예를 들면 소니라든지 뭐 도요타 이런 시장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일본의 중견 중소기업이라든지 그죠? 네. 이런 게 딱 타겟팅이 되면은 영림원과 그 비즈니스 파트너사의 어떤 네트워킹과 기술력으로 침투해 들어가면 아주 시장이 중요한 굉장히 말씀을 크겠는데요. 하셨는데 예. 일본의 그 중소 중견 기업 강소기업이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일 그렇죠. 거예요. 일본, 독일, 네. 뭐 그렇죠. 근데 이 기업들한테 제대로 된 ERP를 그 서비스할 수 있는 없어요. 일본 기업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일본에 공을 많이 드리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어떤 일본을 비롯해서 또 일본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이 투자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는 진짜 그 ERP에 대한 방안이 없어요. 예. 일본어도 돼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기 위해서 이 금액이나 그거 화폐가 2가지 이상 서포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구조의 ERP를 서비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일본과 동남아시아 이 전략이 상당히 앞으로 영림원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뭐 작년부터 미국 뉴욕에 진출해서 이제 해외 사업을 하고 저희도 이제 일본 또 금융 콘텐츠로 진출할 계획도 갖고 있고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한두 차례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쉽지가 않아요. 그 현지화라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아까 파트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파트너를 잘못 잡으면은 네. 또 긴 시간 투자해 놓고 그게 호송소홀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호 간의 신뢰가 굉장히 예. 중요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 일본의 다이코 크로스텍이라는 이 파트너 사장하고 제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엄청나게 이 술자리도 갖고 하면서 우리 실력을 또 보여줘야 되니까 예. 뭐 하는 것들을 통해서 예. 그 회사의 그 자회사 2군데를 ERP를 성공시키는 거를 그동안 보여주셨군요. 보여줬고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같이 보여주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인도네시아는 파트너를 찾기가 그냥 어려워. 원래 그런 걸 안 하는데 ERP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파트너 찾기가 없겠죠. 굉장히 네. 어려워서 할 수 없이 거기는 인건비가 싸니까 현지 인력을 확충해서 자체적으로. 얘들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투자 기업들을 고객으로 해서 애들이 그거를 프랙티스 프로젝트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는 그걸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파트너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을 계속 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가가 좀 지원해야 된다. 해외 진출. 특별히 이제 뭐 삼성이다, LG다, 뭐 SK다 이런데 하는 것들이야 뭐 또 지금 뭐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라니 이게 거의 지금 막바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중견 중소기업이잖아요. 영림원 소프트랩만 하더라도 그런 데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이렇게 착근하려면은 정부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지원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은 한국의 기업의 영토가 확장이 되고 이제 로컬의 한계를 뛰어넘는 중소 강소 기업들이 나오고 그런 건데 어떤 것들을 좀 정부가 이걸 좀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새 정부 들어와서 AI에는 뭐 엄청나게 100조 뭐 이렇게 투자 계획을 뭐 발표하고 하는데 사실은 해외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할 인력의 양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제가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해외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 IT 기술뿐 아니라 영어는 뭐 물론이지만 그 기본이 그 해당 국가에 대한 언어 또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같이 갖춘 인재가 있어야지만 그 그쵸. 나라에 가서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애를 먹었던 거가 바로 그런 인재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제 둘째 애를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YBM이라고 김우중 회장께서 동남아시아 국가에 그 한 1년 동안 교육하는 거기 과정을 보내가지고 우리 둘째 애가 이제 지금 현재 법인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우리 애가 31살에 가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거의 39이 이제 돼가는데 이 청춘을 다 바치면서 그 일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 나라에서 그런 인력을 한 10만 명쯤 양성하는 그 국가적 전략을 세워야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해외에 가서 큰 성과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우리 그 둘째가 우리 회사에서 가장 큰 금액의 ERP 계약을 도장을 찍은 거는 그는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그런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IT 인력 양성에도 좀 국가가 많이 좀 투자를 좀 해주셨으면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뭐 K 컬처다, K 푸드다, 뭐 이런 저희가 또 K 무비다,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 근본적인 거는 K 휴먼이에요. 그죠? 저는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에 달린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그 특히 이제 AI 시대가 이 광풍 같이 몰려오는데 예. 그럴수록 이 사람이 중요해지는 예. 시대가 될 것이다. 근데 사람이 이제 두 종류로 갈라지겠죠. 물론 하나는 AI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과 AI의 뭔가 통제를 받는 사람과 예. 이게 갈라지겠습니다만 결국 그런 전자의 그 사람을 키워내는 거가 기업의 성공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할 때보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할 때 가장 성과를 낸다고 그렇죠. 하죠. 그래서 이제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자율 경영을 이루어낼 것인가. 그 다음에 이 가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복리후생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그 개인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예. 그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경영자로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잘하는 회사는 AI 시대에도 훨씬 더 빛을 발하는 좋은 회사로 남을 수 있을 거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표님 이제 제가 삼성전자 들어가셨다가 만약에 삼성전자에 계셨으면 당연히 CEO는 하셨을 것 같고요. 근데 거기 가셨다가 또 키스트 가셨다가 또 민간의
업계로 나오셨다가 또 40에 창업. 그게 사실 지금은 창업하고 이렇게 이직이라는 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을 거예요. 삼성전자 들어갔으면 그냥 뭐 경년 때까지 다니는 게 목표고 임원 다닌 게 별 단다고 표현했잖아요. 별 다는 게 목표고 그랬는데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참 좀 어떻게 보면 학자 같으시고 그런데도 이 인생의 역정을 보면 계속 도전하시는 거예요. 해외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 보면은 걱정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도전을 좀 그냥 재테크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지. 내가 그냥 해외 나가서 뭘 해보겠다.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진짜 글로벌 탑이 돼보겠다. 이런 도전 정신이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그런 젊은 분들에게 도전을 해오신 선배로서 한번 한 말씀을 좀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인이나 회사나 그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혁신이 뜻을 풀이하면은 가죽을 벗겨내서 새로이 하는 그렇죠. 의미인데 얼마 아픈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그런 고통을 이겨내야지 역량이 쌓인다라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편안한 삶에 이게 안주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은 개인이나 회사나 이거는 서서히 쇠망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멋진 인생 이런 삶을 살려면은 기회가 생겼을 때 이 도전하고 더 새로운 길을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혁신을 끊임없이 그 습관화하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특별히 기업하시는 분들 또 기업가가 되려는 분들 그리고 뭔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자기 자리를 잡으시려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교훈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영림원 소프트랩의 글로벌 시장에 대한 도전도 지금 같은 어떤 변혁기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원장님은 영원한 원장님으로 직원들과 또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